중국 황제의 침실엔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언제, 며칠 동안 관계를 맺을지 모두 정해져 있었죠.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에 200회가 넘는 성생활이 제도로 관리됐습니다. 이건 황제 개인의 문란함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시스템이었어요. 후계자를 생산하고 혈통을 유지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행위였던 거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결국 황제의 수명을 깎아먹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수많은 여성을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늘은 중국 황제들의 성생활이 어떻게 제도화됐고 왜 폭주했는지 그 민낯을 들여다봅니다. 황제의 성생활은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목적은 단 하나, 후계자 생산이었죠. 유교 사회에서 효의 핵심은 대를 잇는 거였거든요. 일반 백성도 자식 없으면 불효로 낙인 찍히는 판에 황제가 후손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황실의 혈통이 끊기는 순간 왕조의 정통성 자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황제의 성생활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 업무였어요. 밤마다 누구랑 자는지, 언제 임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전부 기록됐습니다. 심지어 황제 본인이 피곤해도 아파도 오늘 안 하고 싶어도 소용없었어요. 제도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개인의 의사보다 시스템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성생활을 규칙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황제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의 몸도 국가 자산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후계 생산이라는 명분 아래 황제의 침실은 가장 철저하게 관리되는 행정구역이 됐어요. 성생활 자체가 정치 행위가 된 순간 개인의 존엄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중국 고대 예서인 주례, 여기엔 황제의 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황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여성들과 합방하도록 설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빠짐없이 누군가와 자야 했던 겁니다.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였죠. 황제 본인이 아무리 피곤해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상관없었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황제의 체력이나 의사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성생활 자체가 황제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사적인 영역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늘 누구랑 자는지, 내일은 누구 차례인지, 다음 주엔 누가 배정되는지 전부 문서로 정해졌습니다. 일반인들이 업무 스케줄 짜듯이 황제의 성생활도 스케줄로 관리됐던 거죠. 이 규정은 단순한 문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궁 제도의 세분화로 구체화되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후궁들의 삶을 철저하게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후궁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엄격한 서열로 나뉘었습니다. 이 등급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황제와 동침할 기회, 임신 가능성, 심지어 생존 여부까지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었죠. 등급을 정하는 건 여사라는 직책을 가진 상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의 취향을 파악해서 후보를 선발했어요. 외모는 기본이고 체형, 분위기, 말투까지 세세하게 평가됐죠. 마치 오디션 보듯이 후궁 후보들이 줄 서서 평가받았던 겁니다. 합격하면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 황제를 만날 기회가 결정됐어요. 5등급은 평생 황제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고 1등급은 거의 매달 황제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후궁들 사이에 극심한 경쟁을 유발했어요. 서로를 견제하고 모함하고 때론 독살까지 시도했죠. 등급이 곧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등급 체계는 한 달 30일을 빈틈없이 채우는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후궁 등급별 동침 일정이 칼같이 정해졌습니다. 하위 등급부터 순차적으로 황제와 합방하도록 설계됐어요. 5등급 후궁은 81명이었는데 이들은 9일 동안 하루에 9명씩 배정됐습니다. 하루에 9명이요. 물론 실제로 모두와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했죠. 형식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황제의 기분을 맞추지 못하면 즉시 탈락 대상이 됐습니다. 생리 중이거나 몸이 아파도 예외는 없었어요. 컨디션 문제는 변명이 되지 않았죠. 4등급, 3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인원은 줄고 일정은 짧아졌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이건 단순한 성생활이 아니었어요. 평가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황제가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누구에게 더 오래 머무는지 전부 기록됐고요. 그 기록이 다음 달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후궁들은 매일 밤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합격과 불합격이 생존을 가르는 시험이었죠. 등급이 올라갈수록 동침 빈도와 임신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3등급 후궁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단 하루 만에 일정이 끝날 정도였어요. 이 등급은 더 특별했죠. 황제가 직접 추가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후궁을 발견하면 등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일종의 특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정점에는 황후가 있었습니다. 황후는 매달 이틀간 황제를 독점할 수 있었어요. 이 기간엔 다른 모든 후궁이 배제됐죠. 절대적 특권이었습니다. 황후의 이틀이 지나면 로테이션은 역순으로 다시 시작됐어요. 하위 등급부터 올라왔던 순서를 거꾸로 내려가면서 한 달이 채워졌죠. 이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빈틈없이 설계됐고 공평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랐던 거죠. 황제는 기계가 아니었고 인간의 몸에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 한계를 무시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론상 황제가 모든 여성과 관계를 맺으면 한 달에 200회가 넘습니다. 하루 평균 7에서 8회예요. 이건 불가능한 숫자죠. 실제로는 체력 한계 때문에 모두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어요. 잠깐 얼굴 보고 나가는 식이었죠. 그런데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형식적이든 실제든 이 빈도 자체가 황제의 건강을 갉아먹었거든요. 매일 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 후궁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황제를 짓눌렀어요. 실제로 많은 황제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과도한 성생활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죠. 몸이 버티질 못했던 겁니다. 권력은 무한해 보였지만 인간의 육체는 유한했어요. 시스템은 그 사실을 무시했고 황제는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죠. 합방이 정해진 후궁은 반드시 목욕과 정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향을 입히고 옷을 갈아입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장신구를 전부 제거해야 했습니다. 비녀, 귀걸이, 반지 모두 빼야 했죠. 이유는 안전 때문이었어요. 암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던 겁니다. 황제를 만나러 가는데 무기를 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후궁은 이불에 말린 상태로 침소까지 옮겨졌습니다. 스스로 걸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철저하게 통제됐어요. 합방이 끝나면 기록이 남았습니다. 날짜, 시간, 후궁의 이름, 배란 주기까지 전부 문서로 관리됐죠. 나중에 임신하면 누구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팔에 염색 표시를 하거나 반지로 합방 이력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사생활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기록되고 관리되고 통제됐던 겁니다. 황제가 밤을 새우면 아침 조회에 지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합방 때문에 기상하지 못한 사례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신하들이 대궐 밖에서 기다리는데 황제는 침실에서 나오지 못했던 거죠. 어떤 후궁은 황제를 너무 오래 붙잡아둔 죄로 스스로 처벌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폐하의 국정을 방해했으니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조정에서 대책을 세웠어요. 잠자리 시간을 군대처럼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밤 몇 시까지만 허용한다. 아침 몇 시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식으로요. 성생활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 문제로 인식됐던 거죠. 황제의 쾌락과 국가 운영이 충돌하는 순간 국가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황제가 이 규칙을 따른 건 아니었어요. 일부는 아예 규정을 무시하고 극단으로 치달았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부 황제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집단 합방을 즐기는 황제도 있었어요. 명나라의 한 황제는 불로불사를 명목으로 극단적 행위를 벌였죠. 젊은 여성들의 기운을 흡수하면 오래 산다는 헛소리를 믿었던 겁니다. 수백 명의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궁중에 끌려왔어요. 학대를 견디다 못해 저항한 궁녀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실제로 10여 명의 궁녀가 황제를 암살하려다 발각돼 사형당한 사건도 있었죠. 또 다른 황제는 술자리에서 후궁이 한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권력 집중이 폭력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황제의 기분 하나가 사람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제도는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폭주를 막지 못했어요. 절대 권력 앞에서 규칙 따위는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탈은 남성 황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뿐 아니라 여성 최고 권력자도 유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 여성 통치자는 수천 명의 남성을 궁에 들였어요. 낮에는 시중을 들게 하고 밤에는 동침 상대로 삼았죠. 이중 역할이 부여됐던 겁니다. 남성들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권력자의 명령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여성 권력자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관계를 맺은 후 그 남성을 제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비밀 유지를 위해서였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사례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한 명은 통치 성과로 인정받았고 다른 한 명은 폭군으로 기억됐죠. 성생활의 문란함이 아니라 국정 운영 능력이 평가 기준이었던 겁니다. 결국 권력과 쾌락의 결합은 성별과 무관하게 반복됐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대 권력을 쥔 사람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권력 그 자체였던 거죠. 중국 황제들의 성생활은 개인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문제였어요. 제도화된 성규범은 통제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방종을 키웠죠. 지나친 성생활은 건강을 망쳤고 국정을 마비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남성 황제든 여성 권력자든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시사적이에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던 겁니다. 절대 권력은 욕망을 억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당화하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무너집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성이 아니었어요. 권력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